모아타운 자체가 원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아요. 처음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할 때 한 30% 동의만 받으면은 이제 후보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우후죽순 막 늘어난 거죠. 수익성 뽑아보면은 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0곳 중에 한 곳 가지 않을까. 우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 정책이 좀 그래도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정책 뭐 어떤 상태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이제 초기 재건축들이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활로를 많이 열어주기는 했어요. 근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한 사실 재건축 수익성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런 부담금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활기를 띠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한 사람이 다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지 증 소유자가 뭐 몇천 명 있는데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빨리 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개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제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런 규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이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괜찮은지부터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뭐 자문 방식이 있고 뭐 직접 이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요한 혜택이 처음에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구역 지정할 때 대략적인 이제 어떻게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게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으로 많이 들어보신 거는 뭐 압구정, 목동, 상계동 뭐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거의 재건축 단지들이죠. 예, 주요 입지에. 그래서 이 그 신통기획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는 이 신통기획에 어떤 혜택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면은 서울시에서는 이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 안 하고 혜택만 주는 거다라고 처음에 제도를 홍보하긴 했었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데도 설계자 선정부터 지금 서울시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같은 데들도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서울시에서 개입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정도인데, 향후에 이제 건축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되면은 이런 공공기여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사업 진행은 또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실제로 이제 공공기여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요소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홍보 효과가 있는 단지들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로 많이 지적되는 거는 이제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좋은 데들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에는 좀 파급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신통기획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그 주민 제한 방식이나 그냥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 아니면 사실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신통기획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떤 이제 성과를 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모아타운 추진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서울 시내에 너무 많이 그래서 웬만한 곳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리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비 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관리 계획 수립된 것도 아직 극소수에 머물 정도로 거의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아타운 자체가 원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아요. 대부분이 안 좋은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할 때 한 30% 동의만 받으면은 이제 후보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우후죽순 막 늘어난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도와달라고 PM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수익성 뽑아보면은 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0곳 중에 한 곳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아타운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사업이 많다. 그렇죠.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모아타운 하는 건데 거기가 진행이 잘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어렵죠. 그래서 요 모아타운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돈 가지고 내가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범 사업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시범 사업지는 아무래도 시범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또 최근에 그 재건축 상가 관련해서 뭐 상가 지분 쪼개기 뭐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법이 또 뭐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지분 쪼개기는 상가를 쪼개는 거죠. 이제 큰 상가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여러 개 입주권을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가에는 적용이 되는지가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된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정하면은 상가도 이제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오늘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내일 이제 상가를 뭐 2개로 쪼갰다 하나의 상가를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 현황대로 입주권 하나만 받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쪼갠 상가에 투자하시는 거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가조합원과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로 받는 건지 또 이게 혹시나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건지. 이게 조합에서 결단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은 협의가 돼서 이제 상가조합원한테도 아파트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는 사실 사업 수익성이 좋잖아요. 사업 수익성이 좋고 사업을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조합원 분들에게 어떤 뭐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줘서 그냥 사업을 진행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좀 아파트 분양을 노려볼 만해요. 상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목동 같은 데들도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뭐 그 얼마 전에도 상가 지분 쪼개기로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니까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목동 재건축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준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사이에 뭐 평당 이제 분양가 한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이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확정이 되는 시점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아파트 조합원 분들은 되게 좀 속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상가라는 게 그 한 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 동의율도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한 동으로 봐서 이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업 자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그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반드시 뭐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일반 분양가로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메이플자이 같은 데는 일반 분양가에다가도 돈을 얹어서 이제 하는 분양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하느니 상가 조합원분들에게 혜택을 좀 줘서 사업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단지들 보면은 이제 상가동만 따로 빼놓고 재건축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맞아요. 그래서 상가가 이제 그 뭐 사이드에 있다거나 해서 정비 구역을 재척을 하더라도 뭐 사업상의 어떤 큰 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느니 그냥 상가 자체를 재척하고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가 뭐 중간에 이제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상가 부지를 빼고 가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그렇게 정비구역 수립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라고 하면은 세대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포함하고 간다라고 보셔야겠죠. 또 상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청담 3ing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처음에 이제 상가까지 포함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상가랑 분쟁이 계속 생기니까 떼고 이제 상가만 따로 분리 재건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 쪽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빼고 막 진행하게 되면은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도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좀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합 설립이 되면서 이제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음마아파트처럼 그래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결정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버려서 상가 투자가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도 제대로 안 된 때니까 상가가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죠. 그러면 또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전매 제한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뭐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나 못 파네 뭐 이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 돈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도 막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이 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밖에 투기과열지구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다 걸렸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용산 뭐 강남 3구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전매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예외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이면서 뭐 10년 보유하고 5년 거기 거주하신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이 돼서 팔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주는 기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전매가 안 되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이제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에 모르고 이제 세금 줄이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거나 매매를 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입주권 안 나와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해달라고 오시는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심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 대충 듣고 먼저 한 다음에 어이쿠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심코 뭐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취소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법원에서 다퉈보면은 하급심에서 막 엇갈려. 판사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증여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이 전매 제한 기간에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를 받으신 분이 현금 청산이 됐다라고 해서 조합에서 통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증여 계약 같은 것들을 해제를 하면은 또 이제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퉈서 다시 이제 입주권이 나오게끔 만들어드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법원이 있고 또 아니라고 보는 법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덕동의 한 재건축 구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나면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고시 나기 한 3일 전에 사위한테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게 입주권 안 나온대 현금 청산됐다라고 통보를 받으신 거죠.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전고시가 3일 있다 나버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알아보셔야지. 이분은 또 이제 다주택자니까 일부 증여를 하면은 좀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양도를 하신 건데 현금 청산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현금 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입주권을 못 받는 건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금 청산 받으면 뭐 실제 가치 대비 뭐 얼마나 뭐 손해를 보는 건지. 재개발 재건축이 좀 다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더 낮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이라 가지고 한 시세의 4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주변에는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 시세랑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거는 30-40% 수준이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재건축은 그나마 이제 시세대로 평가를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또 이제 분담금 가지고 막 계속 막 기사도 나오고 내가 조합원인데 일반 분양 옆에 신축 아파트 대비 뭐 싸게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 이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거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어쨌든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조합의 수입이 커지는 거니까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 그리고 소형 평형이
많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 일반 분양 세대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나 뭐 금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상계 2 재개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84형 조합원 분양 받으려고 하면은 9억대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단계가 뭐 진행이 됐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시거든요. 조합원 분들은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내가 이제 비용을 얼마 부담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 단계라면은 사실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 이제 정비 계획 수립 정도는 돼야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용과 수익을 좀 분석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담금이 또 추가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을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계 2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관리처분 계획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이 심한 거죠. 이제 1억, 2억 더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갈등 요소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요소랄까, 뭐 그런 어떤 사례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이 19역 사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하고 나서 이게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주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착공을. 그래서 그 이주비 이자만 지금 600억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합원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것만으로 한 1억씩 늘어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공사비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 공사비를 거의 뭐 1.5배 이상 올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1억, 2억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또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좀 같이 진행해보자 하다가 너 안 할래 뭐 반대하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진행이 또 안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핵심은 잘 될 사업지 안 될 사업지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뭐 근거나 뭐 이런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비 계획안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경험이 없으면서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서 분석해서 내가 투자를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냥 그 이거를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성공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업지 분석이나 뭐 매물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야만 사실은 투자 성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 도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아무래도 좀 내부 정보나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알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마 다 듣고 나서 이거 재개발하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재건축해서 뭐 남는 거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 대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게 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변 신축에 비해서 보통 싸게 이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라고 부르죠. 이제 일정한 안전 마진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금 자체도 적잖아요. 투자금 자체도 적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신축을 매수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이런 일반 분양 받으시는 것보다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좀 있고, 뭐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그 부담이 안 되게끔 좀 납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어렵고 신축을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높게 매수하셔야 되고 금액 자체도 이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그래 투자금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대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이 또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통 좀 추천하면 좀 좋을까요? 전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 이라거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물려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면은 세금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에 좀 특수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을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땅 같은 거 그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나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관리처분 날 때까지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분양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주택 수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파셔도 되고, 그런 형태로 거래하시면 되고, 상가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증여를 하실 때도 세금을 생각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비싼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매물들을 증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죠. 길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여유도 있는 약간 네.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 좀 좋은 투자다. 반대로 내가 좀 조급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난 돈을 적게 가지고 있지만 빨리 불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또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신목의 김혜린 변호사님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얘기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는 이게 무료로 듣기엔 조금 뭐 많은 걸 알려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사실 좀 이런 전문가 상담해 보면은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